원전주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출의 증가세가 좀 아쉽고요. PER 밸류에이션 내년 거 땡겨와도 110배입니다. 엄청나게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내년에 1조 5천억, 내후년에 2조 1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요. 이 증가폭이 좀 아쉽습니다. 50%, 뭐 70%, 80%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20, 30%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 오히려 27년도에서 28년도 넘어갈 때 아마 SMR의 모멘텀이 적극 부과되면서 그때 27년도보다는 28년도 때 영업이익이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20, 30%밖에 못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내년에 여전히 100배고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지멘스, 지버너바, 히타치, 걔네도 밸류에이션 싸지 않습니다. 다 50배 넘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사 중에 가장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죠. 근데 지금 대우건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매출의 증가세는 아쉽지만 영업이익이 8천억대에서 1조 4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늘어나고요. 다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건설도 이익의 사이즈가 자릿수가 바뀌고요. 30%씩 이익에 성장하는 국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4조대 영업이익에서 4, 5% 정도 이익이 상승하는 수준이고요. 매출도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증가폭만 보면 삼성물산은 크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BHI인데요. BHI는 꾸준히 이익이 자릿수가 바뀝니다. 1000억대, 1400억대, 2000억대.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률이 최소한 30에서 40%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도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도 내년 포워드 PER 24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00배. 그러면 원전의 모멘텀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투자할 이유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다고 나오고 있는 DLENC가 건설주 PER 밸류에이션 1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PBR 얘기를 많이 하는데 0.67배입니다. 그럼 최소한 건설주도 PBR, 청산가치와 시가총액이 동일한 PBR 1배는 돼야 되는데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67배니까 싸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 0.67배가 왜 싸냐? 현대건설, 가장 무거운 삼성물산도 PBR 1배가 넘고요. 현대건설은 이미 PBR이 2.3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우건설은 더 비쌉니다. PBR 2.5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DLNC가 후발주자로 엄청나게 부각을 받는 거고요. GS건설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도 PBR, DLNC 비슷한 정도는 0.7배, 0.8배, 1배가 안 됩니다. 자, S&T에너지입니다. BHI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BHI보다도 PER이 훨씬 더 쌉니다. 여기는 완전히 기자재 평균보다도 30% 오히려 할인되어 있습니다. PER 밸류에이션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영업이익이 1000억대, 1200억대, 1300억대, 1400억대. 근데 다만 BHI 주가 탄력성이 훨씬 좋은 거는 BHI는 이익의 증가폭이 S&T에너지보다 조금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 측면을 BHI가 조금 더 부각을 더 받는 것 같고요. 매출의 사이즈도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6,300억, 6,700억, 7,100억대지만 BHI는 매출 사이즈가 올해 1조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S&T에너지지만 외형 성장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BHI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자기자본이익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개념인데요.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40% 가까이 나옵니다. 40%란 얘기는 내가 투자한 거 2.5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ROE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다만 부채 비율과 같이 연관돼서 보셔야 됩니다. S&T에너지도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절대 적은 편은 아닌데 BHI랑 월등히 차이 납니다. 22%입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 아까 BHI 37%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S&T에너지보다는 BHI가 훨씬 더 주가를 탄력적으로 올리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근데 둘 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BHI, S&T에너지 지금 측면으로 원전의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원전의 모멘텀도 풀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고 실적의 성장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원전주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 기자재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원전 관심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네, 앞부분에 이제 BHI랑 S&T에너지 말씀드렸는데요. S&T에너지는 LNG 기자재 전문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 규제로 인해서 LNG 수출 터미널이 폭증하면 결국은 LNG 수출 터미널의 필수품인
에어쿨러, 핵심 냉각 장비가 수주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S&T 에너지는 이미 미국의 루이지애나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투자 결정 LNG 프로젝트만 총 5,870만 톤, 역대 사상 최대 규모고요. 이미 루이지애나, CP2, 리오그란데, 포트 아르투어 6개 프로젝트가 결정이 최종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LNG 기자재 발주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커먼웰스랑 델핀 최종 투자 결정 추가 수주 대기 중입니다. 이미 작년에 수주 잔고가 약 6천억에 가깝고요. 중동 사우디 아람코, 이미 S&T 에너지는 아람코 세계 최대 정유화학 회사의 핵심 1차 벤더입니다. 공식 지정 업체고요. 카타르, 아람코, 중동 위주였다면 이제는 LNG 북미 시장을 완전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안 올랐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PER 여전히 10배 받고 있습니다. 이 공랭식 AFC 열교환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옵니다. 국내 에어쿨러 업체들도 상당 부분 다 도산하거나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탑티어인데 글로벌로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BHI 경쟁사 HRSG 페어레스 보일러 역시도 S&T 에너지의 새로운 캐시커입니다. HRSG 페어레스 보일러의 입찰가가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HRSG 매출만 650억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기자재로 새롭게 국내 대기업의 파트너, 납품 파트너사로 선정돼서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롭게 미국의 애틀랜틱 LNG 4기구요 1,500만 톤, 여기 신규 드래곤 가스전에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LNG 불가항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핵심 LNG 라스라판 지역이 전쟁 이후에 복귀된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 수주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중동에서 이미 에어쿨러의 S&T 에너지 점유율은 70%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인데요. 근데 마진은 오히려 중동보다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의 매출 사이즈가 올해 60%대까지 올라올 거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LNG가 터지면 LNG 미국발 에어쿨러는 S&T 에너지가 싹쓸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미국의 LNG 터미널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미국의 EPC 업체 벡텔의 설계 단계에서 S&T 에너지의 에어쿨러가 기본 사양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납품업체가 아니라 S&T 에너지는 벡텔이라는 미국 LNG의 절대 EPC 업체한테 기술 기본적 사양 업체로 구조적인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EIA가 미국의 LNG 수출 용량을 최대 2029년까지 현재 2배 이상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고요. 가스터빈 발전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테슬라발 가스터빈 발전을 수주하면 당연히 반드시 HRSG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BHI와 S&T 에너지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S&T 에너지도 똑같이 원자력 발전소용 복수기를 설계도 할 수 있고 생산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납품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는 에어쿨러 뿐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 미국 현지 공장을 이용해서 원전 기자재로 확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미국의 벤처글로벌의 CP2, 페이스2 프로젝트, 그리고 플래그민즈 LNG 추가 수출이 즉각 승인됐기 때문에 미국 LNG 관련돼서 추가 수주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28년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급격하게 벌어진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BHI와의 밸류에이션 갭을 S&T 에너지가 좀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중에 대우건설은 이미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거의 200%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현대건설이 매력적으로 보지만 건설주 중에 원전주의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 DLENC 그리고 아까 주가가 가장 못 오른 삼성물산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완전 후발주자, 일종의 원전주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EPC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구매, 조달, 시공, 메인티넌스까지. 건설업체들이 EPC 역할을 하는데요. 이 건설업체들의 원전의 모멘텀이 완전히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만 날아갔는데 이제는 후발주자, 대우건설, DLENC, 삼성물산, GS건설까지 지금 완전히 AI 반도체를 뛰어넘는 수준의 상승률로
건설주와 원전이 새로운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부터 3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하나로 원전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건설주와 결합돼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DLENC, GS건설, 대우건설이 상한가가 속출했고요. 원전의 평균 상승률이 100%가 넘습니다.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들어서 33% 딱 지수, 코스피 지수 평균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반면에 원전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우건설이요. 이거 코스피, 코스닥 연초 1월달 대비 상승률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530%가 상승했습니다. 530%. 500%면 몇 배 오른 거죠? 100%면 2배 오른 거죠. 500%면 6배 오른 겁니다. 6배. 1월 달에 대우건설이 3,700원짜리였어요. 지금 24,000원이 넘습니다. 그럼 대우건설만 그러냐? 현대건설은요, 1월 달에 6만원짜리가 1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162% 상승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DLENC가요, 136%.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140%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가장 덜 올랐습니다. 22%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원전합니다. GS건설이요, GS건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90% 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요, 평균 상승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 밑단에 이제 기자재 쪽으로 가면요, BHI가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BHI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LNG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을 합니다. BHI가 75%가 올랐고요, BHI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싼 S&T 에너지가 59%인데요 6만원 돌파하면서 6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 성강밴드가 50%대, 우진이 36% 상승하면서 평균 상승률이 기자재 포함해서 100%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완전한 주도주고요. 새로운 건 건설주가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이 글로벌 원전 36기 중에 실질적으로 24기를 시공한 유일한 현대건설이라는 원전 EPC의 압도적인 탑티어가 있고요. 바라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아랍에미리트 거 현대건설이 EPC를 실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팰리세이드 SMR 소형 모듈 원전 2기, 미국 EPC 원전 쪽 탑티어 홀텍이랑 협력을 하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최대 4억 달러의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페르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으로 4기 이미 작년에 피드 기본 설계 체결됐고요. EPC 계약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리아 대형 원전 2기가 올해 체결 예상이 돼 있고요. 다 현대건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에서 신규 원전 파트너사 중에 유일하게 RFI 구매 의향서 제출한 게 현대건설입니다. 트럼프가 2030년까지 110조 넘게 신규 원전 투자하면서 원전의 용량을 10배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현대건설의 수주 가이던스에 여전히 미반영 중입니다. 현대건설이 원전 쪽의 수주 가이던스를 4조 3천억 잡아놨는데 페르미 프로젝트랑 소형 모듈 원전 아까 팰리세이드 그것만 합쳐도 60조가 넘습니다. 근데 60조 중에 10%도 못 받는다? 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SMR, 퍼스트 무버, 즉 홀텍의 EPC 협력사로 현대건설을 공식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차원에서 현대건설을 미국의 SMR과 미국의 대형 원전의 핵심 파트너사로 선정을 한 겁니다.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원전 플랫폼으로 원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 규모가 100조를 초과했습니다. 원전의 매출 타임라인은 올해가 시작 포인트고요. 사실은 SMR이 양산되는 거는 진짜 빨라 28년도 말이니까 아직도 2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SMR 매출 터지는 거는 그 이후겠죠. 29년, 30년, 31년, 32년. 그러니까 8년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조차도 2033년까지 원전의 매출을 연 16조까지 잡아놨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건설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분할하니까 진짜 초장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DLENC나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이나 역대급 PBR 받을 때, 근데 사실 대우건설 이미 PBR이 2배가 넘었고요. 현대건설도 2배가 넘었어요. 2011년에 중동 플랜트 사이클 때 저도 그때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PBR 2.3배였습니다. 지금
대우건설 PBR 이제 2.3배가 됐어요. 근데 원전은요, 중동의 플랜트 사이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중동의 플랜트 사이클이 길어야 2, 3년이라면 원전 사이클은 몇 년이요? 7년, 8년 사이클입니다. 시장도 중동 플랜트 사이클은 중동이 한정적이지만 원전 시장은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글로벌로 터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플랜트 사이클보다는 훨씬 더 PBR 기준으로 더 넘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EPC들의 이거 PBR 밸류에이션을 2.7배에서 2.9배까지 줘야 된다고 해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의 목표 주가가 그렇게 계속 상승이 나는 겁니다. 즉 원전의 업체들이 작년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올해는 원전 관련된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해다. 숫자, 원전을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거다. 물론 SMR은 28년 이후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대형 원전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리아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고요, 북유럽,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정말로 다양한 국가들, 불가리아가 가장 먼저 터지겠죠. 대형 원전은 올해 실적이 터지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3월 말에 본회의 통과되면서 2천억 달러의 대미투자 법적 토대가 마련됐는데 핵심은 LNG 수출 터미널하고 두 번째가 신규 원전 건설입니다. 기존 웨스팅하우스와 홀텍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누릴 수 있는 것은 현대건설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요, 원전 전문 인력이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글로벌로 원전 전문 인력 관련돼서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국내는 압도적 1등이고요. 대우건설이 300명 정도 됩니다. GS건설과 DLNC가 100명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현대건설이 크고요. 3월 달에 또 재미난 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한밀 원전 원팀이 구성되는데요. 현대건설이 EPC를 맡고요. 홀텍이 핵심 원자로를 맡고요. 미쯔비시 중공업이 계측 제어를 맡는 한밀 원전 원팀이 팰리세이즈 SMR 소형 모듈 원전 수주를 가장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미국발 대형 원전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이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 확정됐는데 일본의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원전이 수혜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불가리아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대형 원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핀란드가 6조짜리 원전 2기에서 4기가 예상돼 있고요. 슬로베니아가 12조짜리 대형 원전 예상이 돼 있는데 이거 3월 달에 북유럽에서 심포지엄 열었는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원전 관련된 규제 인허가 NRC 일정이 지연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팰리세이즈 SMR 300이 미시간주에서 2기가 있고요. 페르미 아메리카가 AP1000 웨스팅하우스로 4기가 있고요. 불가리아 코줄로드이가 7, 8억이 2기 이상 있고요. 아까 핀란드, 스웨덴 이 북유럽 쪽에 지금 AP1000 노형으로 AP1000 노형 즉 웨스팅하우스가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1+1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원전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11차 전기본에서 원전 2기가 유지가 됐어요.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 3기랑 SMR 1기가 됐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그리고 DLNC가 지금 엑스에너지 쪽으로 지금 SMR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면서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기사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SMR, 테라파워, 뉴스케일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BHI, 원전의 BOP라고 하는 보조기기 역시 BHI가 상당 부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BHI는 미국의 EPC 업체, 아까 말씀드린 홀텍이라든지 백테리라든지 에센트에너지 마찬가지 미국의 EPC 업체들과 이미 수주도 받았고요. 과거에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 발로 가스터빈 발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모멘텀 너무 길어. 언제까지 기다려. 그 와중에 가스터빈 발전으로 수주를 미친듯이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BOP 원전 보조기기 플러스 HRSG라고 페어레스 보일러 쪽도 BHI랑 그 다음에 S&T 에너지가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 S&T 에너지 모두 연간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증가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역대급을 찍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 보조기기 BOP 쪽은 BHI의 동무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납품 실적을 갖고 있고요. 기대가 되는 부분은 BHI의 주 매출처 HRSG를 제외한 BOP 원전 보조기기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언더입니다. 근데 이 BOP 쪽 매출 사이즈가 최소한 그래도 20에서 25%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BHI의 마진율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익도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BHI도 아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 올라온 것보다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도 안 되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HI 여전히 외국인 또는 기관의 관심사로 이제 시가총액 많이 올라와야 1조 넘는 수준이고요.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조 정도. 그래서 BHI 앞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인 트랙 레코드 바탕으로 원전의 모멘텀, LNG의 모멘텀, 발전 플랜트의 모멘텀, 그리고 중요한 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거. 근데 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중국 업체 빼고 러시아 업체 뺀다면 더 제한적이라는 거. S&T 에너지가 납품하는 공랭식 열교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 빼고 납기에 차질이 발생하는 프랑스 일부 업체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LNG 대란, 미국의 원전 대란, 유럽의 원전 대란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소형 모듈 원전 업체들 상장된 미국의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런 데는 뉴스케일 파워 이런 데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미국의 대형 원전을 담당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업체가 있어요. 훨씬 더 안정적인 변동성이 더 적고요. 그리고 주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만 볼 게 아니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단의 다른 글로벌 업체들, 그리고 아까 그 계측기 제어 쪽에 미쯔비시 중공업 역시도 주가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런 회사들까지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시면 훨씬 더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내가 현대건설 또는 BHI 또는 S&T 에너지 투자하는데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원전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정체기인데요.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수급이 붙었습니다. 기관은 좀 계속 팔고 있고요. 최근 수급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나마 현대건설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히 좀 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수급도 다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입니다. 원전주 중에 가장 못 올랐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조금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부담이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보다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BHI 역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기관이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거를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는 주가가 굉장히 견고한 수준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완전한 후발주자 DLENC, 금융투자, 보험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말할 것도 없이 기관에서 미친듯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대급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LNC 52주 신고가지만 연간으로 연봉상의 신고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봉상의 신고가는 중동 대란 터졌을 때가 신고가입니다. 그 신고가를 아직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경신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DLNC 역시 목표가가 11만원대, 12만원대, 1분기 만약에 실적 잘 나오면 목표가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S&T 에너지 오늘 6만원대를 돌파했는데요. 개인이 미친듯이 사고 있고요. 여기도 외국인이 안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점 영역에서 보험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두산 에너빌티, 현대건설은 안 사고 있지만 후발주자 쪽으로 원전은 매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사는 업종도 있지만 기관이 사는 업종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외국인 기관은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원전의 수급은 지금 양호한 상황이다.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분명히 원전 쪽으로 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연속성은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반도체를 팔고 외국인은 무엇을 살까? 최근에 2차전지를 사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만 사는 건 아닙니다. 금융도 사고요. 또 원전도 사고요. 또 바이오도 삽니다. 제가 수급표를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빨간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LG에너지솔루션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고요. 기관도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중장기성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이틀 전에도 동반 순매수했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마찬가지고요. 보험 투신. 보험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은 2차전지 업황, 미국 전기차 안 팔리는 사실을 모를까요? LG에너지솔루션 밸류에이션 비싸다 하는 걸 모를까요? 알면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똑같습니다. 여기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주가 이미 올랐습니다. 아까 1월달 대비 삼성 SDI 8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게 훨씬 많이 보인다.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LG엔솔하고 삼성 SDI만 좋으냐?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보다 더 안 움직이는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인데 너무 무거운데도 외국인 기관에 3일 연속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연기금, 투신이 사고, 다만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처럼 보험이라든지 사모펀드 쪽 매수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보험 빼고 사모펀드는 사고 있네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외국인 기관 수급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역시 외국인 기관이 전반적으로는 빨간색의 매수세가 더 많습니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금융투자 물량보다는 보험, 투신, 연기금 이쪽 물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ETF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 오늘 포함하면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단기간 20% 정도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단기간에 거의 40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기간에 최근 투신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외국인 기관에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전해액을 생산하지만 전액보다는 시가액,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더 많이 받아서 단기간에 2차전지 빠질 때 솔브레인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있어 보이고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저 혼자서 주구장창 계속 강조했던 2차전지 탑픽인데요. LNF랑 더불어서 90% 넘게 상승했고 오늘 8% 급등 나오면서 연초 대비 100%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최고점 영역에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고 단기간에 100% 정도 오르니까 차익 실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또 살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에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호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추세에서 갑자기 매도한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업체들 전반적으로 1분기에 실적 나쁠 겁니다. 그 나쁠 거 알고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2차전지 업체 중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의외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급들, 새로운 외국인이라든지 새로운 기관의 수급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개인에 의한 매수세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2차전지 수급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가깝게도 올해 지금 예상되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진짜 나쁘게 보는 데는 딱 한 군데 올해 영업이 6,500억 찍을 거다. 작년에 반토막 날 거라 보는 데도 있어요. 거긴 한 군데고요. 평균적으로는 1조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1조 2,200억 정도를 보면 작년보다 이익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1조 2천억대로 감소하지만 내년에 4조대를 보고 있습니다. 5조대 보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ESS가 영업이익의 거의 80%, 85%까지 올라올 거로 보면 ESS가 마진이 더 좋다고 했죠. 5조대 영업이익을 볼 수도 있다. 28년도에 7조대. 그래서 여전히 LG엔솔 밸류에이션 싸지 않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80배, 28년도 기준으로 30배니까 CATL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와서 30배 안짝입니다. 20배 중후반이고요. 파나소닉 역시도 20배 초중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배니까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 SDI는 올해 순이익 측면으로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면서 PER 490배지만 내년에 1조 3천억의 순이익을 예상하면서 30배까지 PER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도 먼저 양산한데 삼성 SDI도 LG엔솔 못지않게 ESS 잘하잖아. 야 근데 밸류에이션은 LG엔솔보다 훨씬 싸네? 삼성 SDI 요 30배 보고 삼성 SDI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하나도 못 올라서 내년 포워드 PER로 12배 정도입니다. 그냥 철강사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바오산 스틸이나 인도의 아르셀로미탈 다 PER 12배보다는 더 비싼 수준입니다. 15배에서 24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올해는 순이익으로도 흑자 전환 대략 200억대 순이익 전환 예상합니다. 근데 이 PER 밸류에이션 보면 900배가 넘죠. 내년에 220배, 28년도에 110배. 여전히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그나마 좀 난데요. 27년도에 170배로 떨어지고 28년도에 80배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내년에 70배, 28년도에 40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솔브레인은 2차 전지보다는 아까 반도체 시가의 포지션이 크니까 역시나 PER 밸류에이션이 15배 수준입니다. 근데 2차 전지의 모멘텀을 받습니다. 왜? 전해액 업체라고 할 만한 데가 엔캠, 솔브레인, 동아기업 세 군데밖에 없고요. 엔캠은 재무구조가 진짜 나쁘죠. 불안합니다. 물론 CATL의 수주도 받고 했지만 그래서 전액 관련된 업체를 보려면 저는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음극재 쪽은 실리콘 음극재는 당연히 대주전자재료가 원탑이고요.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태양광과 우주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여기도 계속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 2차 전지와 반도체와 태양광의 모멘텀을 전부 다 받고요. 내년 포워드 PER로 40배 정도를 받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올해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PER 86배, 내년 포워드 PER 46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 밸류에이션 비싼데 결국은 실적 턴어라운드의 증가폭이 어느 업체가 더 가파를 것이냐 그거에 따라 밸류에이션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내년 포워드 PER로 대략적으로 평균값을 내보면 한 40배 정도 40배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28년도 정도 돼야 30배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건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 3분기 때 얼마나 실적이 흑자 전환 폭이 커지냐 그 LG에너지솔루션의 흑자 전환 폭을 좌우하는 ESS의 영업이익을 진짜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분기에 1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날 거라고 보는 데도 있고요. 많이 보는 데는 분기에 1,600억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중간 언저리라면 분기에 100억과 1,600억이 사이니까 한 800억 정도 분기의 영업이익은 ESS에서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앞으로 미래의 이익치를 땡겨온다고 하면 PER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현실적인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도 60배 초중반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30배 정도 내년 포워드 PER로 본다고 하면 평균 LG엔솔 삼성 SDI 평균 포워드 PER이 한 40배 중반 정도니까 그러면 CATL이 예를 들어 30배를 받는다고 하면 CATL보다 최소한 저는 CATL의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하지만 CATL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지금 점유율을 뺏기는 상황이고 LG엔솔도 ESS 매출이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12% CATL 영업이익률이 12%거든요. LG엔솔이 지금 4%대 영업이익률 나온다고 4에서 5% 나온다고 LG엔솔 저거 PR 말도 안 되는 PR이라고 하는데 LG엔솔 영업이익률이 12%대 올라온다고 하면 CATL보다 밸류에이션 할증 줄 수 있죠. 왜냐면 CATL의 기술력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ESS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되어 있는 CATL을 ESS조차도 따라 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43%까지 본다고 하면 미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에이션 충분히 프리미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4조에서 5조 사이즈까지 올라오면 완전한 정상화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단지 올해의 실적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심주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배터리 셀에서는 삼성 SDI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의 포텐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만 보면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보면 좀 중장기로 LG에너지솔루션을 끌고 가는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변화했고 LG에너지솔루션의 일봉은 너무 짧고요.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의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추세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단에서는 저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챔, LNF, LG와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요. 유독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못 오른 포스코 퓨챔이 미국 쪽 포지셔닝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미국 쪽 포지션이 11월달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상당히 미국 쪽에서 어떤 전기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ESS 쪽 양극재 납품할 겁니다. ESS 양극재는 LNF만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 퓨처엠 모두 납품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밸류에이션이 포스코 퓨처엠이 덜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양극재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세다고 보는 거는 저는 역시나 대주전자 재료를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압도적으로 LNF가 됐든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됐든 밸류에이션도 정상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 동바, 전해 그리고 분리막까지 통틀어서 대주전자 재료랑 솔브레인 정도다. 그래서 소재 단에는 대주전자 재료, 솔브레인, 배터리 셀 단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보자. 그리고 장비는 PNT밖에 없습니다. 네, PNT 정도. 그렇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그래도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2차전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여전히 어제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 대비 평균 하락률이 최고점 대비 57%니까 아직도 57%가 원금이 되려면 거의 150% 가까이 올라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누적적으로 평균 연초 대비 35% 정도. 물론 일부 종목이 하드캐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종목이라고 하면 대주전자 재료, 삼성 SDI, 그리고 LNF,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 6종목이 하드캐리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 ESS가 얼마 돈이 되겠어? ESS 매출이 얼마 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올해 잘하면 이익뿐만이 아니라 매출에서도 전기차의 매출을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모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기차의 매출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기준으로 보면 ESS가 2조 9천억대 매출에서 올해 3배 넘게 증가. LG에너지솔루션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ESS 매출이 약 9조대입니다. 9조 한 2, 3천억대고에서요. 가장 좋게 보는 데는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매출을 10조 7천억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10조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의 LG에너지솔루션 매출이 13조 후반에서 10조대까지 줄어들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LG엔솔 기준으로 매출이 2조 9천억에서 10조대까지 늘어나면 LG엔솔 가장 큰 ESS로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탑티어이자 세계 배터리 탑티어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매출이 10조대를 찍으면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을 ESS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니까 ESS 그게 돈이 되겠어? 매출이 얼마나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뀐 겁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내년 기준으로 ESS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55%에서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부진을 했지만 ESS 회사로의 탈바꿈이 발빠르게 아주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고요. 전기차와 똑같이 미국에서 중국산 ESS한테 관세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약 58.7%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산 ESS가 반덤핑 관세 수준으로 가격이 가격의 메리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에 대한 온전한 반사수혜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SK온이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2,078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LG엔솔 아직도 실적을 회복 못하네. 부정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의 변경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이제는 이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매출로 잡히면서 영업 손실이 생겼고요.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에 대한 청산 관련된 일시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ESS를 가동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라인을 전환하는데 일회성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삼성 SDI건, LG 에너지 솔루션인 걸 비용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즉 ESS 라인 전환 비용,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청산 비용, 회계 기준의 변경에 따른 AMPC가 이 영업이익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런 게 다 고려돼서 영업손실 2078억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실적의 바닥을 통과했다는 의견이 증권사에서도 딱 2분 빼고는 거의 20분 넘게 실적 바닥 통과는 나왔다. 그 의견이 여기서 더 나빠질 악재가 있냐?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봐야 될 따라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은 미국판 ESS만 전년 대비 매출이 3배 넘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ESS에 대한 실적 성장률이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차제 액트법이라고 중국산 ESS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형태로 차지 액트란 법안으로 중국산 ESS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탑티어는 테슬라입니다. 2등이 피규어 AI, 3등이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이 세 군데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LG 엔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배터리 아주 견고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테슬라가 연간 50만 대를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차 라인을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으로 양산 라인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ESS가 매출도 잘 나고 이익도 잘 납니다. 그런데 ESS는 ESS대로 키우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또 다른 자회사 20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스페이스 X, 즉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우주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업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기차 시장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역시 4월 달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증치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정부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변경되면서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YOY 전년 대비 31% 급감했습니다. 역성장하니까 야,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LG엔솔 힘들겠네. 그게 아니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면 중국 업체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LG엔솔이 아니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 자국 시장에서 박살나니까 유럽으로 밀어내기를 해서 유럽이 중국 배터리를 가격 무기로 공격적으로 진출하니까 LG엔솔이 엄청나게 위협받겠네, 삼성 SDI 힘들겠네 했는데 유럽이 IAA란 산업 가속화법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메이드 인 USA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유럽과 FDA 체결,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포함 부품이라는 겁니다. 완성차 보조금 받으려면, 세제 혜택 받으려면 배터리 셀 포함해서 메이드 인 USA 전기차 핵심 부품 최소 3개를 유럽산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게 당장 3년 뒤에 5개로 강화됩니다.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거 CATL 정도밖에 없습니다. CATL은 물론 스페인 또는 헝가리 공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나머지 중국의 심지어 양극재 업체도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CATL이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엠한테 수주를 받으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미 공장 엄청난 캐파를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SK온 모두 유럽 IAA, 이게 결국은 유럽판 IRA 법안인 거죠. 미국의 IRA 법안처럼. 유럽의 IAA 법안이 통과되면 될수록,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당연히 LG엔솔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유럽에 공장 가진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를 보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회적 리스 제도를 강화해가지고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보조금 없앴다가 보조금 부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전년 대비로는요 30%씩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갑자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가 수준이 어제 물론 16% 급락은 나왔지만 회복되는데 전쟁이 끝나도, 그러니까 휴전 협정을 맺어도 원상복귀하는데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앞으로 유가 급등한 것 때문에 반사수혜를 볼 것 같아요. 이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말고 더 전기차가 아직 완전히 보급화가 되지 않은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는요 YY 전년 대비 80%씩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부진한 거는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박살이 났죠. 미국이 박살 났는데 미국 역시 트럼프의 지지율이 30%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이번에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이 아주 유력하게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민주당은 아주 전기차에 친우호적입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대대적인 전기차죠. 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가 다시금 정책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미국의 11월 달 중간 선거를 계기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동 불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에너지 결합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로 부각받으면서 ESS가 폭발하고 있는데 ESS의 폭발 시점이 26년도보다 27년도보다 28년도가 가장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라도 ESS가 폭증하고 있는데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베스 역시도 ESS의 일정입니다. 매년 80에서 10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실제 미국에서 테슬라의 ESS를 포함해서 연간 80기가와트니까 매년 80에서 100기가와트가 필요하니까 올해 거 겨우 채울 정도라는 거죠. 실제 출하량이. 그럼 매년 80에서 100기가가 신규로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 발주를 테슬라 아니면 누가 가져갈 거냐. 발빠르게 미시간 랜싱 공장을 전기차에서 ESS 라인 전환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LG 엔솔 못지않게 미국에서 ESS 라인 전환하고 있는 삼성 SDI가 핵심 공급자로 시장을 또 중국산 반사수혜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랑 LNF랑 1조 6천억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터졌는데 이거 역시도 전기차 쪽이 아니라 ESS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에서 LFP 배터리 ESS 핵심 공급자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선정하는 ESS 배터리 핵심 인증업체,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유일하게 삼성 SDI, SK온은 떨어졌고요. LG 엔솔만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LG 엔솔은 테슬라의 ESS랑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27년도 출하량 기준으로 전체 미국 ESS 시장의 LG 엔솔이 43%, 거의 탑2, 테슬라 거의 동급 수준으로 미국의 ESS 시장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LG엔솔 기준으로 출하량이 5.3기가와트, 95%가 ESS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LG엔솔 기준으로 출하량의 피크는 전기차의 피크 시점이 24년도, 2년 전 전기차 최대 출하량 9.8기가와트인데 이거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GM 테네시, 캐나다 넥스트스타, 혼다 오하이오, 미시간 랜싱까지 토탈 전체 캐파 288기가와트 중에 실질적으로 ESS를 얼마나 전환하는지에 따라 LG엔솔의 매출과 이익의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19기가와트, 올해 54에서 57까지 기가와트가 늘어났습니다. 이거조차도 연초에 예상했던 거는 대략 40기가와트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54기가와트. 내년에 74기가와트. 내년에 북미 시장이 LG엔솔 전체 ESS 캐파의 92%에 해당되는 68기가와트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LG엔솔의 글로벌 수주잔고 ESS 캐파 기준으로 190기가와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거는 64기가와트니까 아직도 100기가와트 넘게 LG엔솔이 증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인 전환 갖고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LG엔솔이 ESS 쪽으로
라인 증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유상으로 인수하면서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역시 LFP ESS 라인으로 LG엔솔은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LG엔솔만 갖고 있는 게 삼성 SDI랑 SK온이랑 완전히 차별화되는 게 버테크란 자회사가 있습니다. 버테크 가끔 언론에 뜨기 합니다. 버테크가 뭐냐면 배터리 셀만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EPC 업체입니다. 요새 건설사가 난리인데요. EPC, 설계, 조달, 구매, 시공, 총괄적으로 메인티너스, 유지보수까지 통째로 제공하는 겁니다. 즉 배터리 셀을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발전사나 IPP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 에너지 시스템으로 구매하는 게, 솔루션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삼성 SDI나 SK온보다 시스템으로 팔으니까 판매 마진도 좋아지고요. 판매 단가도 높습니다. LG엔솔의 시스템으로 판매했을 때 AMPC 첨단 생산세액공제 포함해서 마진율이 13.5%까지 올라갑니다. 전기차 마진, 첨단 생산세액공제 포함해도 잘 나와야 8%입니다. 당연히 ESS가 마진이 더 좋습니다. 물론 ESS도 AMPC 제외하면 마진율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버테크란 LG에너지솔루션의 자회사에 이 부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 온통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MPC를 제외한 적자폭이 LG에너지솔루션 냉정하게 작년 3분기 때 AMPC 제외하고 4,548억의 적자였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작년 4분기 적자가 3,975억 적자로 적자폭이 573억이 줄었어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다 그냥 적자 2,087억만 얘기합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적자폭이 줄고 있다. 자, 올해 1분기에 3,975억에서 적자폭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 ESS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1분기에 또 중요한 드라마틱한 포인트가 ESS가 적자였는데요.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합니다. 그리고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ESS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테슬라가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CATL 배터리를 모두 씁니다. 근데 최근에 역시나 테슬라도 탈중국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CATL의 점유율이 35%대에서 23%까지 급감했고요. 반대로 파나소닉은 40%대를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만 23%의 테슬라 내 점유율 최저치를 찍고 지금 31%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ESS를 모두 풀캐파로 다 하진 않고요. 일부 LG에너지솔루션과 쉐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내 ESS 쪽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커버친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파나소닉만큼 올라올 가능성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31%까지 올라오면서 파나소닉하고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요. CATL하고는 격차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또 잡아먹었던 나쁜 이유, LG화학 주총때 오버행 리스크로 과도하게 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3월 31일 이후로 이미 끝났습니다. 유럽에서 4월 10일 날 네덜란드가 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승인을 받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 발표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과거 인터넷이 안 되는 피처폰의 차이입니다. 자율주행이 승인된다 유럽에서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11월 달에 테슬라 FSD 승인되는 순간 테슬라의 판매량이 한 대에서 350대로 폭증했습니다. 유럽 역시 기왕이면 당연히 피처폰 안 쓰고 스마트폰 쓰듯이 기왕이면 물론 자율주행 너무 무섭다, 사고 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미국의 도시에서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6개 도시에서 승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9개에서 13개까지 미국 내 도시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 승인 나는 순간 다양한 유럽의 기타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 올해 안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FSD를 승인할지 모르겠지만 FSD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살아났고요. 유럽에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신모델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FSD 장착된 차가 늘어납니다. IA 산업 가속화법 반사수혜를 테슬라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들, 중국의 배터리가 유럽에서 점유율을 잃어간다.
미국에선 아예 발을 못 붙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누가 가져갈까? 테슬라가 가져가거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가져갈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리튬인데요. 리튬에서 타이탄 수급으로 가격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때문에 양극재의 판가가 올라가고요. 배터리의 가격 역시 ESS 쪽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ESS 업체들의 수익성은 좋아질 거로 봅니다. 본격적으로 리튬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에서 이미 SK온과 2달 전에 25,000톤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연간 올해 연말까지 5만 톤의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리튬조차도 중국 거 안 쓰고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밸류체인에 상당히 더 견고한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율이 역사적 고점 가까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 3월 13일이 역사적 고점 5.48%인데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5.17%까지 올라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수주받은 LNF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까지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 57% 평균 하락을 나타내고 있지만 업황은 ESS를 필두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유럽 정부의 정책을 필두로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반도체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의 증가율 둔화되는 게 저는 가장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워낙 올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올해 영업이익이 뭐 작년에 40조대에서 지금 더 올라갔죠. 추정치가 297조 40조에서 297조 300조면은 거의 뭐 6배 6.5배가 올라간다는 건데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40조에서 240조면 6배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죠?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너무 작년 올해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추정치가 내년 것도 또 올라갔어요. 제가 불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기한 게 원래는요 27년도에도 이익이 성장하고요 28년도에도 피디님이 이거 실적표 띄워주실 건데 28년도에도 원래는 실적이 성장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57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찍어버리니까 오히려 내년까지 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에도 한 30% 업사이드 300조에서 360조니까 20% 정도 이익은 성장하고 28년도에 이익이 꺾인다고 보는 거예요. 28년도에 원래는 10%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한 자릿수 한 3, 4% 정도 이익이 성장한다고 봤는데 내년에 그냥 이익의 피크를 찍어버리고 28년도에 이익이 꺾인다고 보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연초에 210조대에서 지금 거의 300조까지 연초 추정치보다 30% 넘게 거의 40%에 육박하게 그죠? 이 추정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97조니까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왜? 코스피의 포워드 PER이요? 11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4,700을 찍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코스피 지수 영업이익이 60% 넘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5,400에서 지금 5,700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5,000 거의 900 되려고 해요. 근데 5,900 기준으로도 PER이 8배가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코스피의 PER이 유가증권 시장의 PER이 8점 후배인데 그 중에 가장 이익으로 1등 삼성전자가 올해 기준 PER 5.6배니까 너무 싸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 방산, 2차전지, 원전, 금융, 바이오 다 포함한 평균값이잖아요. 근데 5.6배니까 너무 싸다는 거고요. 내년에도 이익을 360조를 예상을 하니까 4.6배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민간경제자문위원회 대통령하고 간담회 하는데 거기 패널로 나오신 분이 이거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내년에 480조 찍어서 엔비디아 영업이익을 제치고 세계 1등 영업이익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지금 이 평균값 360조하고는 괴리율이 120조나 차이 나요. 너무 과한 추정이긴 한데 어찌됐든 360조 기준으로 하면 PER 4배니까 엄청나게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 4배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PER 4배라는 거는 PER을 역순으로 하면요 25%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인 이익을 4년이면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을 사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볼게요. 올해 190조의 영업이익을 내고요. 내년에 230조의 영업이익을 낸대요. 근데 달라요. 왜 그렇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4월 23일 날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이니까 추정치가 약간 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랑 동일해요. 27년도에서 28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봤는데 꺾이잖아요. 꺾인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게 추정치가 나오면 27년도에 영업이익 230조가 아니라 뭐 250조 이렇게 추정치가 올라가고 28년도 영업이익이 꺾인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PER이 내년에 3.8배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네이버 금융이요. 생각보다 자주자주 실적 추정치를 업데이트해서 이 숫자가 바뀝니다. 일주일 단위까지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뀌어요. 그리고 분기 실적 나오면 당연히 바뀝니다. 현재로서는 3.8배 정도 수준이다. 포워드 PER. 삼성전기가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해서 지금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5배고요. 한미반도체가 좀 비싸요. 지금 68배고요. 내년에 57배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도 2,500억대에서 4,000억대로 영업이익이 폭증해요. 근데 급격하게 둔화됩니다. 4,000억대에서 4,600억? 600억 증가한다? 그럼 10% 조금 넘게 증가하는 한 12% 정도 증가하는 거죠. 자, 리노버 볼게요. 여기도 PER이 비싸요. 아니, 시가총액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도체 소부장이랑 게임이 안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ER이 5배네 4배네 이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68배, 리노공업이 몇 배죠 이거? 47배. 소부장에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 왜냐? 소부장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TSMC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요.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요. 다이렉트로 뭐 인텔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요. TSMC, 인텔, 마이크론, 심지어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PER에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싼 거야. 같은 업종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만 비교해봐도 원익 IPS가 시가총액이 다 큰 거예요. 5조 넘는 초대형 소부장 업체들이요. 25배입니다. 내년 기준. 그나마 원익 IPS가 좀 싼 편인데 결론적으로는 소부장까지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20배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8, 9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ER은 5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도 초과 수익을 누리려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소부장이 비싸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4배, 5배면 사는데 PER. 근데 지금의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성장률을 보고 이익의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영업이익률 이런 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지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다가 급격하게 역상승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지만 주가는 실적의 정점 찍을 때 주가도 정점에 있는 게 아니라 선반영된다. 주가와 실적의 시차를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이 빅테크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본 고객으로 두고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고객사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건 맞다. 근데 모든 소부장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니까 소부장 기업 중에 똘똘한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구독 모델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부장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고객사가 매몰되어 있는 회사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빅테크 이렇게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업체, 글로벌 종합반도체 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같은 PER 30배를 주더라도 그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도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당연히 AMD, 엔비디아, 이제 아마존, 메타까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당장 올해부터 드라마틱하게 뺏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밸류에이션의 할증,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심주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아까 삼성전기가 지금 연초 대비 거의 100% 올랐다고 했는데요. 삼성전기를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무거운 회사거든요. 근데 매출이 최소한 28년도까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앞자리가 계속 바뀝니다. 12조대에서요 14조대로 올라가고요, 16조대, 18조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의 사이즈가 올해 무난하게 1조 5천원, 이게 평균값이거든요. 1분기 삼성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보면 1조 5천억 달성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2조대 영업이익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도 2조 5천억을 볼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쇼티지인 상황을 가장 독점적 수혜를 누리는 게 삼성전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캐시카우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전류를 일정하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로 치면 댐 아시죠? 댐? 수로로 이렇게 여러 군데 열어주잖아요. 전기의 댐 같은 역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MLCC가 AI 데이터 센터에 당연히 쓰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일본 업체랑 우리나라 업체 정도예요. 대만 업체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가장 비싸게 팔고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기와 무라타라고 하는 탑티어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라타에서 가격 인상을 한번 했어요. 또 합니다. 그래도 계속 공급이 딸려요. 그렇다고 무라타나 삼성전기가 가격 올라가니까 미친 듯이 증설을 해야지? 증설을 안 해요. 캐파 증가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수요는 계속 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저가형 MLCC조차도 대만 업체들이 담당하는데 거기도 이미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세계 업체가 거의 아도친다고 하죠. 공급을 아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마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최소한 1, 2년 이상은 유지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판계 에르메스라고 하거든요. FCB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이 기판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역시 AI 데이터 센터 쪽, 빅테크 쪽으로는 일본의 이비덴과 삼성전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삼성전기는 MLCC도 공급하고 FCBGA도 공급해요. 근데 이비덴은 FCBGA만 공급할 수 있어요. 무라타는 MLCC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리미엄을 삼성전기가 모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업이익의 자릿수가 9천억대에서 1조 5천억, 2조 5천억, 29년도 정도 되면 3조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35조짜리 시가총액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럼 MLCC나 FCBGA도 가격이 꺾이겠죠. 그리고 공급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 시점이 향후 최소한 2년 이상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만의 타이오 유덴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TDK라는 회사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무라타와 삼성전기만 찾아요. 또는 이비덴과 삼성전기만 찾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삼성전기가 이 시장을 더 길게 가져가려고 공급을 안 늘립니다. 이비덴, 무라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꺾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지만 조금 더 넓혀서 기판을 보자. 봤더니 일반 기판 업체를 파는 심텍이나 해성DS나 기판 업체들 난리예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일반 기판까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물량이 딸려서 기판 업체들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기판계의 명품을 팔고 있어요. MLCC는 더 쇼티지예요. 그리고 MLCC는요,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거랑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랑 양 자체가 달라져요. 무지막지하게 양이 늘어납니다. 가격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MLCC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전기장치, 전장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동차 전장용에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 업체, 대만 업체, 삼성전기 그 정도예요. 전기차에도 당연히 MLCC 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판 업체 중에 프리미엄 기판을 파는 업체를 보자. 그리고 철저히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을 보자. 가격이 꺾일 수 없는, 당분간은 꺾일 수 없는 시장을 보자. 그래서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요. 삼성전기 볼 때 당연히 이수페타시스도 봐야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빅테크, 아마존, 메타, 구글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빅테크들의 올해 예상되는 캐파가 850조에서 1000조까지 봅니다. 근데 빅테크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수페타시스의 MLB 초고다층 기판을 물량을 싹쓸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구글과
엔비디아, 심지어 구글과 엄청 막역하죠. 구글의 TPU라고 이미 지금 챗GPT 제쳤죠. 텐스 처리 장치, 이 TPU 버전 8 제일 최신 버전에 이수페타시스의 MLB 기판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슈티지예요, 기판이. 근데 MLB를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기랑 다르게 매 증설을 합니다. 공급이 너무 딸려서 계속 공급을 증설해요. 근데 가동률은 100% 풀캐파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월의 매출 사이즈가 450억대에서 650억대, 850억대, 1100억대, 1400억에서 1500억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캐파 증설하는 게 아직 본격적으로 이수페타시스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거지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성장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이익이 꺾이는 것보다 매출이 더 먼저 꺾입니다. 근데 28년도까지도요 매출 성장률이 30%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이수페타시스 매출이 2조대를 찍을 것 같아요. 2조대. 이익은요 2천억대 수준이었거든요. 올해 3,200억에서 많이 보는 데는 3,500억까지 봅니다. 영업이익이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3,500억대 이익 찍는 회사가 10손가락 안에 들죠. 몇 개 없어요. 내년에는요 4,200억에서 4,700억을 봅니다. 28년도에는 5,300억, 5,000억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실적이 계속 따라서 올라오니까. 근데 많이 올라왔다고 또 가파르게 또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 30-40% 빠지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이수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한 모멘텀은 안 깨졌잖아요. 기판 가격은요 계속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요. 공장 증설한 걸요 온전히 이수페타시스 내년과 내후년 실적에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대만 기판 업체들 있죠, 경쟁사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TTM이라는 업체도 있어요. 대만의 GC도 있고요, WS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 다 신고가, 역대급 신고가. 근데 그런 업체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안 쓴다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중국 완전히 배제하는 거 똑같아요. 이 기판 쪽도 굳이 중국 거, 대만 거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수페타시스가 반사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적의 증가율이 그렇게 3, 4배씩 오르지도 않지만 3, 4배 오르다가 10%로 줄어들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까 영업이익 추정치 보시면 25년도에서 26년도에 영업이익 50% 증가하고요. 26년도에도 27년도 영업이익 35% 증가해요. 물론 50%에서 35%, 15% 줄어드는 거, 야 15% 줄어들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는 4배 올라가다 10%밖에 증가 못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배 올라가는 거를 그 연도 또는 그 전에 그거를 가중치를 붙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도 50% 올라가고 내년에도 40%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정적으로 40%대 영업이익 증가하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40%대 영업이익. 그리고 심지어 27년에서 28년도에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보세요. 4,200억대에서 5,300억. 여기도 영업이 30% 가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매년 영업이익이 30%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예요. 최고치 한번 왕창 경신했다가 꺾이는 것보다는 그냥 매년 30% 영업이익 경신하는 게 훨씬 더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주가 가파르게 고점 대비 40% 가까이 박살 났는데 지금의 가격대에서 다시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수페타시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끝나려면 대만의 기판 업체들 먼저 박살 날 거고요. 일반 기판 업체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심텍, 해성DS 이런 회사들의 펀더멘탈 이수페타시스보다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 꺾이는 게 먼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전히 공급의 쇼티지, 가격이 안 꺾이는 거, 그 다음에 공급업체가 제한적인 거,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는 주가가 비싸도 비싼 이유를 하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제 그러니까 4월 9일자로 34%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5,800선에서 900선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찍고 있는데 장중에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0만원 선을 다시 돌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기준 4월 10일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50%대 넘는 상승률로 지금 다시 좀 많이 회복되는 국면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반도체 소부장까지 30개 넘게 이제 종목을 추려봤더니 평균 상승률이 52%입니다. 근데 52%인데 100% 넘는 종목도
녀석들도 수두룩합니다. 여기 보시면 ISC 같은 경우는 126% 상승했고요. 연초 대비. 주성 엔지니어링 110% 상승했습니다. PSK 114% 상승했고요. SNS텍도 100%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져가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역대급 영업이익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내년 정도 되면 급격하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올해 전년 대비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4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0%대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반도체가 주춤했는데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봤더니 모처럼 삼성전자에서 당일 순매수로 최근 들어 가장 큰 금액인 2조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에서 들어왔다는 거, 기관 쪽이 아니라 외국인에서 들어왔다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정 비중을 외국인이 덜어내면 언제든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2조 5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계속 파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은 계속 사네. 언제든 기관은 팔 수 있고요. 기관도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외국인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2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의 흐름이 지속될 거다. 그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모두 지금 빅테크, 아마존, 메타, 구글 또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대신에 이제 가격 상승세가 저는 둔화될 거라고 보고 저뿐만이 아니라 일부 보수적인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내년 되기 전에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는 영업이익이 300%에서 많게는 400%까지 폭증한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10% 정도입니다. 10에서 15%인데 급격하게 둔화된다고 보는 데는 마이너스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추정치는 일단 최소한 올해 2, 3분기까지는 초과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그 바탕은 서버와 AI 그리고 추론용으로 확산되는 국면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바일하고 PC나 가전 쪽에서 상당히 수요가 약화돼서 이쪽은 적게 보면 마이너스 한 8%, 많이 보면 마이너스 20%까지도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D램의 성장률을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가 가장 성장률, 가격의 성장률이 60%대로 가장 높을 것 같고요. 2분기에는 35%, 3분기에는 10%를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오히려 역성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가격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격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다는 거고요. 낸드의 성장률을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가 가장 정점을 찍고 성장률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가격에 올라가는 증가율, 올라가는 폭을 말하는 겁니다. 1분기 때 55%, 2분기 때 30%, 3분기 때 5%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더 가격의 성장폭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D램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소폭 더 높은 61%로 예상을 하고요. 낸드 쪽에서는 1분기에 68%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역시도 3분기가 되면 가격의 성장률이 8%,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의 성장률이 5%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물가 정체에 대해서 우려를 말합니다. 왜냐면 비싼 D램 때문에 소비자들이 B2C에서 D램 가격 때문에 급격하게 주문이 줄어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다행히도 가격의 가장 큰 손은 AI 데이터 센터다. 결국은 빅테크다. 빅테크 쪽에 폭발적인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스마트폰이나 PC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20% 수요의 감소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AI 서버 데이터 센터 빅테크 쪽에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 서버 쪽의 수요 때문에 스마트폰과 PC 가전의 20% 정도의 수요 감소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PC 쪽에 수요 타격을 받는 거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보다는 대만의 D램 업체, 중국의 업체 쪽이 현물가의 타격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B2C에서 B2B, 일반 소비자, 소매 판매 쪽보다는 기업 고객, 데이터 센터 고객, 빅테크 고객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AI 서버 데이터 센터 쪽 물량이 또는 가격으로 인한
전체 마진이 스마트폰, PC, 가전, 전장까지 다 합친 거를 잘하면 올해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현물가 정책 우려보다는 B2C로 공급하는 기업의 계약 가격, 즉 기업 B2C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견조한 D램과 낸드 쪽에서 높은 가격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 계속 확인해본 바로는 B2C 말고 B2B, AI 데이터 센터 쪽, AI 서버 쪽의 기업 간 고객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고정거래 계약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분기 단위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지금은 3년 단위, 길게는 5년 단위까지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대략 농담 삼아 가격을 60%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고객사 쪽에서 먼저 100% 가격 올려줄게 이렇게 역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높은 가격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익이 꺾일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유가 관련돼서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는 크게 연관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부분, 지금 유가가 또 빠지고 있죠. 어제 보니까 유가가 17%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의 P4하고 P5 공장이랑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공장이 드디어 증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증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아직도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증설하겠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가동되려고 하면 최소 2년이 소요됩니다. 시간의 소요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 세게 움직이는 거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계속 실적의 눈높이가 상향되는 거는 공장 세팅은 1년 6개월 뒤에 하더라도 소재 부품 장비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공급이 늘어날 건데 그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아직도 1년 정도의 여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이 공급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박살나겠죠.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날 때쯤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대하는 거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소캠이 있을 수 있고요. CPX가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하이브리드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최첨단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이 발달된 추론형 반도체, 그러니까 아식 주문형 반도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가 나올 때쯤 공장이 증설되니까 그러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담당할 증설 공장에 대한 물량도 엄청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거보다 또 구조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HBM이 기존 일반 D램이나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캐파를 3배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HBM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반 D램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 즉 HBM 때문에 일반 D램의 자연 감산분이 생기는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올해 HBM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3배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출하량 역시도 2.5배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HBM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2.5배 늘어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일반 D램과 낸드가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급이 딸리니까 삼성전자 일반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률이 올해는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지금 공매도 잠재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대차 거래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언제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때리는 세력이 공매도를 때리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대차거래 잔고거든요. 삼성전자 대차거래 잔고가 19조나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아졌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15조의 대차거래 잔고가 쌓여있다.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HBM 공급량이요 320억 기가바이트입니다. 보수적으로 본 건 아니고 320억 기가바이트는 대략 평균치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 64%의 상향 조정이 예상되고요. HBM3가 68%, HBM4가 32%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이 바탕은 역시나 서버용 AI 데이터 센터고요. 낸드 관련돼서도 서버 때문에 결국은 비싼 HBM을 다 못 쓰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필요해서 빨리 써야 되는 거는 HBM을 쓰고 나머지는
서버용 SSD에 저장해서 쓰자. 그래서 서버용 SSD가 HBM 단독으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HBM의 보안용으로 서버 SSD가 폭증하고 있어요. 서버용 SSD가 실질적으로 낸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언더였습니다. 작년에 27% 정도 됐어요. 올해 40%가 넘어가고요. 내년 정도 되면 8%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28년도에는 55%에서 6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즉 AI 데이터 센터가 낸드 시장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낸드든 디램이든 현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기업 간의 고정가, 계약가가 아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 역시 고정가 하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즉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4%를 넘어서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그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그게 낮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한테 당연히 반도체나 AI주한테 불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계속 주시해봐야 된다. 중국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자급자족하겠다. 2030년까지 85%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국산 장비 우리나라 장비 줄여서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장비 업체들의 언제 어닝 실적의 피크를 찍는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루빈 울트라 베라 루빈에서 공급망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도 설계를 듀얼 다이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생산 복잡도가 올라가고요. 미세공정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선두권에 있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14조 6천억에서 16조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만 기준으로 봐도 8,810원 기준으로 4.3%까지 나옵니다. 2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낸드의 가장 최신 버전인 V9을 올해 가동하면서 낸드의 기술적인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컨센서스를 시장에서 40조대 예상했는데 가장 좋게 보는 데가 50조 초반까지 봤어요. 근데 52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여태까지 연간 분기 실적 중에 52조 7천억이 1등이냐? 그건 아니에요. 더 좋은 실적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52조 7천억보다 더 큰 54조대의 실적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는 깰 수 없는 역대급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디램과 낸드 가격이 안 빠지니까. 다만 물량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4월 23일날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 한 번 더 반도체 디램과 낸드 가격의 견조한 상승세를 또 한 번 증명할 거로 보고 있어요. 26년과 27년이 한국 반도체 역사상 합산 영업이 올해 530조대. 가장 나쁘게 보는 데가 500조대입니다. 내년에 무난하게 580조에서 많게는 595조까지 역사상 최대 이익 사이클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은 갱신하지만 이익의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면 주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내년 거를 땡겨왔는지 아니면 올해 실적만 반영하고 내년 거를 아직 땡겨오지 않은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 아마존, 메타의 3년, 5년의 장기 공급 계약이 유지되는 한 상당히 견고한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뒷받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약할 때 장기 공급 계약에서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일단 선수금 방식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공급을 안 해도 먼저 구글, 아마존, 메타가 선수금을 줍니다. 그 선수금이 10%가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요.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수금까지 주면서까지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을 파기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환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 파기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하게 사가는 쪽에서, 구매자 쪽에서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철저한 공급업체 위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거고요. 공급업체가 공급망
리스크를 구매하는 쪽에 떠넘기고 가격의 상향선을 공급업체가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 대략적으로 메모리 가격 한 60% 올려야겠다. 근데 고객사 쪽에서 먼저 100% 올려줄게 가격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더블 부킹이라고 해서 사간다고 하고 계약 파기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기껏 공장 증설해놨는데 가격이 박살났죠. 왜? 고객사들이 더블 부킹 해가지고 일종의 경쟁적인 구매가 연쇄적으로 취소되니까 가격이 급락을 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약 파기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조건을 철저하게 공급자, 메모리 공급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낸드 쪽에서도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ICMS라고 해서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라는 일종의 플랫폼 AI 추론 발생용 키밸류 캐시라고 하거든요. 이 키밸류 캐시를 D램이랑 고부가 낸드를 결합한 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낸드가 엄청나게 방대한 문맥을 저장하는 용으로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고 계층화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첨단 낸드가 일반 TLC에서 TLC의 T는 트리플이고요. TLC에서 QLC로 넘어가는 거예요. Q는 쿼드러플입니다. 쿼드러플 Q. QLC, L은 레벨이고요. QLC 단계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그 낸드의 탑 티어인 삼성전자 쪽으로 낸드도 세계 1등은 삼성전자거든요. 기술적으로 낸드의 진보가 일어날수록 삼성전자가 더 독식해서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에 HBM이 있다면 낸드 쪽에 HBM을 표방하는 차세대 HVF라는 게 신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가장 빠르게 삼성전자가 개발해서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VF는 하이브리드 본디드 플래시입니다. 낸드의 HBM 버전이 HVF인데요. HVF 역시도 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낸드 시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시장은 올해 연평균 71% 성장하고요. 내년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올해보다 성장이 더 뛰어난 85%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일반 D램이 HBM을 가격을 앞질렀다. 일반 D램이 HBM보다 마진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번에 HBM을 하이닉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격을 매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6년도에는 오히려 HBM의 판가가 4% 빠지는 수준까지 왔다면 내년에는 정상적인 HBM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올해보다 최소한 HBM 내년에 38%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범용 D램이 HBM보다 가격도 올라가고 마진도 더 좋게 받았는데 지금 D램과 낸드는 가격 폭등세가 내년에 진정되고 HBM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면서 다시 HBM의 가격이 일반 D램보다 더 비싸지고요. 당연히. 그리고 HVM이 일반 D램의 전체 가격 상승 또는 일반 D램의 전체 마진 그리고 전체 실적을 좌우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HBM이 삼성전자가 30조 대까지 매출이 올라오면요. 일반 D램의 낸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 수익이나 매출 사이즈에서 반도체 쪽에서 HBM이 30%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45%에서 50%를 육박하니까 여기서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 그렇죠?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당장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뺏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작년에 거의 65%, 70% 거의 HBM을 거의 독식을 했다면 그 65%, 70%대 점유율이 50% 후반까지 내려오거나 50%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9%대에서 최대 좋게 보는 데는 3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저항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고 수요 저항에 대한 가격의 구조적인 하락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올라도 AI 빅테크들, AI 데이터 센터들 고객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과거에 가격 상승하면 수요가 급락하는 구조랑 완전히 다르다. 가격보다 안정적으로 메모리 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이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꺾이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도 볼 수 있지만 샌디스크나 이런 낸드 업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결론적으로는 철저하게 가진 자, 보유자의 영역이고 중요한 건 내년에 이익의 성장률, 그 다음에 가격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다고 보면 주가는 분명히 시차를 두고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선반영되는 효과를 누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0조 넘게 매도했다. 거기에 7, 8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근데 앞부분에 장황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견고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줄기차게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이게 삼성전자 PD님이 이 수급표 띄워주실 건데요. 하루 팔 때 조단이에요. 1조 5천원, 1조 2천원, 1조 2천원, 2조 2천원, 1조 8천원, 2조 팔다가 정말 모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처음으로 역대급으로 2조 가까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개인들은 18만원, 19만원대 지금 많이 올라온 고점형에서 좀 샀어요. 근데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수익의 그 목표값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는 리스크가 있다. 자, 기관인데요. 기관은 외국인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왔으면 외국인 산지요? 보세요. 이게 빨간 게 사는 건데요. 최근 5거래일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는 그냥 한 달 내내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먼저 배팅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들어왔는데요. 기관 쪽에서 다행인 거는 이 금융투자는 개인 투자자의 ETF성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뺀 거, 나머지 중장기 물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험과 투신 중장기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중장기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꾸준히 연속적으로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모펀드, 완전 선수들 중에 선수입니다. 가장 수익을 잘 내는, 매매를 잘하는 정말 선수들 중에 선수들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은 엄청 싸게 샀을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6만원대, 5만원대, 심지어 4만원대, 7만원대 산 연기금들 이미 2배 넘게 수익이 났으면 포트폴리오에서 차익 실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다.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다.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다른 입장이에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만큼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삼성전자를 더 사지 하이닉스를 사는 것 같진 않고요. 다만 기관은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만큼 공격적으로 삽니다. 반도체 투탑이니까 보험,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훨씬 더 기관 쪽의 수급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는 전기 전자 쪽이지만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핵심인 기판, FCBGA라고 하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을 만들고요. MLCC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것도 AI 서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두 가지 부품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랑 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한테 줄기차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이게요, 시가총액 35조짜리입니다. 근데 연초 대비해서 거의 오늘 기준으로 오늘도 폭등하고 있더라고요. 8% 넘게 거의 10% 폭등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1월달 대비해서 3개월 만에 100% 수익률이 났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예요. 목표가가 60만원, 65만원, 최대 목표가 이제 70만원까지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가격대에서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와 투신과 보험 쪽 금융투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냐? 시가총액 반도체 소부장에서 제일 큰 건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외국인 팔고 있지만요. 기관하고 개인이 받치면서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여기는 금융투자가 사고요. 연기금이 조금 사고요. 보험하고 투신이 삽니다.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강력하게 사진 않습니다. 리노공업을 볼게요. 리노공업은 조금 다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올랐어요. 리노공업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이 투신과 연기금 보험 쪽에서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익 IPS 볼게요. 원익 IPS도 100% 넘게 올랐죠. 여기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팝니다. 금융투자만 사고 있어요. 아직 투신이나 보험이나 연기금 쪽에서 수급의 어떤
그 차익 실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거고요. 결론을 내리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많이 오른 시점에서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다. 그리고 그 소부장 쪽에서 더 온기가 내려와서 소부장 단에서도 리노공업이라든지 지금 원익 IPS를 제외하고는 유진테크 여기 안 올렸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 PSK 홀딩스 다양한 종목들로 소부장 단에 기관들의 먼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기관의 수급은 좋은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아쉽다. 다만 외국인도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 재조정 측면에서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덜어냈으면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거를 여실히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에서 증명했습니다. 자, 어제 아까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식간에 한 방에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2조 가까운 매수세로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연속성은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외국인 패턴의 수급의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기관의 매수세는 양호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지켜봐야 되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의 현황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다. 근데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부장 중에서도 또 철저하게 차이가 또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미반도체나 두산 테스나나 이런 후공정 쪽을 사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전공정 쪽에 장비 업체들 유진테크나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쪽 전공정 쪽을 사는 외국인들이 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갈리는 거지 결국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유심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전공정을 사고 기관은 뭐 후공정 쪽을 더 포커스를 사고 그러면 그 개별 종목에서 주가를 올릴 때 어느 쪽이 더 중점적으로 사는지 그게 그 수급의 주체 수급 즉 주체 수급의 주도 세력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종목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반도체의 가격 성장률, 그 다음에 반도체의 공급의 증가율 또는 반도체 이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켓시어를 80% 이상 가져가는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즉 가격의 논리,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여전히 견고한 시장에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총으로는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익은 6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살린다는 거는 반도체를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수급의 연속성을 잘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를 들어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이나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 남아있고 밸류에이션을 단순하게 삼성전자는 PER 7배고 하이닉스는 5배니까 하이닉스가 싸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머니무브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원금형 자산에서 주식형 자금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도 주식형 ETF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요. 정부 정책 상법 개정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 못지않게 이 투자의 가치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구독자분들이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 시황, 업종, 산업,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종목별 특징주, 주시장의 A부터 Z까지 전체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개에서 2건의 빌리언스 컨텐츠에만 업로드하는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될 주도주 업종, 그리고 주도주를 투자하는 전략, 주도주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산업이 있는지 단 1개의 주도주도 놓치지 않고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초과 상승 날 수 있는 기업과 투자 전략과 산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빌리언스 캠퍼스 안에 분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물론 일부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오후 2시 PD님이 고정 댓글 띄워주실 건데요. 그 오프라인 서울 강연회 KTX 영등포역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가 컨텐츠를 더 늘리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기에서 3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빌리언스 2기 마지막 모집이 이제 딱 6일 남았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빌리언스 3기를 모집합니다. 3기에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요. 빌리언스 2기 마지막 구독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2기로 참여하시면 3기 혜택 다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빌리언스 구독자가 되시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옆에 AI 금융비서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실 수 있고, 투자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떠먹여 주는 TV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훨씬 더 시장보다 초과 수익 내셔서 끈끈한 투자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경제적 자유, 경제 독립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과 꼭 함께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